먼저 셋업과 모델링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데이터셋을 분리를 해볼 텐데요. 이렇게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와 테스트셋을 분리하는 이유는 최종 모델 성능 파악에 이 테스트셋을 사용해서 객관적인 지표로 보고자 함입니다. 다시 실험을 했을 때도 실험 결과를 재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랜덤 스테이트를 지정을 해주고요. 우리가 불러왔던 크레딧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을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덱스를 새로 맞춰주고요. 이 인덱스라는 거는 판다스에 있는 이 부분, 이 맨 왼쪽에 있는 0, 1, 2, 3, 4라는 이 부분인데, 이렇게 인덱스를 리셋하는 이유는 이렇게 데이터셋을 분리하거나 조작을 하고 나면 인덱스가 섞이거나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랜덤으로 데이터셋을 뽑아서 테스트로 분리를 했는데, 그러면 중간중간에 테스트셋으로 빠져나간 데이터셋의 인덱스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그 인덱스를 참조하려고 할 때 그 인덱스가 없다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에러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덱스를 다시 0부터 끝번호까지 쭉 다시 한번 매기는 리셋 작업을 해주게 되면 앞으로 그런 에러가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리셋 인덱스 작업을 해주고 다시 한번 데이터의 모양을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테스트를 위해 사용할 데이터셋이 1200건이 되겠죠. 이렇게 분리를 해놓고 우리는 이제 맨 마지막까지 테스트 셋은 사용하지 않고 이 트레이닝 셋을 이용을 해서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셋업에 대한 성능을 확인을 해볼 텐데요. 모두 맞으면 이렇게 엔터를 쳐주고 모델을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compare models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모든 모델들의 결과를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쭉 나와 있는 모델들이 어떤 모델들인지 간략하게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맨 밑에 나와 있는 더미라는 모델은 인풋 피처를 고려하지 않고 예측값을 생성하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베이스라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인풋 값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클래스의 빈도라던가 이런 값들을 기준으로 대강 예측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큐러시 자체는 꽤 높지만 나머지 값들은 높지 않거나 아니면 0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학습을 하고 났을 때 학습의 평가 지표로 어큐러시만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모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모델은 나이브 베이지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모델이죠. 모든 피처가 독립이라는 단순한 과정을 통해서 빠르게 학습을 하고 결과를 내게 됩니다. 나이브 베이지가 사용되는 대표적인 예시로 스팸 필터가 있는데요. 이렇게 정상적인 메일과 스팸 메일이 있을 때 이걸 구분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나이브 베이지를 활용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들어오는 메일의 72%는 정상적인 메일이고 28%는 스팸 메일이다 라고 했을 때 정상적인 메일에는 이런 단어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빈도가 나와 있고요. 메일이 정상일 때 이 워드들이 나오는 비율이 다음과 같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팸일 경우에 나오는 워드들에 대한 비율도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이 메일이 정상인 경우는 원래 정상일 확률, 그리고 이 메일에 프렌드가 포함될 확률, 이 메일에 이 단어가 포함될 확률을 쭉 곱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 메일이 정상일 확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일이 스팸 메일일 확률은 원래 스팸 메일일 확률과 이게 스팸 메일일 때 이 단어가 포함될 확률을 쭉 곱해주게 되면 스팸 메일일 확률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이 메일이 정상적인 메일일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 메일은 정상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이브 베이지 방법은 굉장히 단순한 가정과 굉장히 단순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빠른 방법입니다. 하지만 독립이라는 가정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독립이라는 가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현실의 데이터셋에서 모든 피처들이 독립이라는 가정을 만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볼 모델은 리그레션, 회귀 모델과 관련된 모델들입니다. 이 리그레션 모델들은 보통 종속 변수가 컨티뉴어스인 경우에 많이 활용이 되는 방법들인데 이렇게 로지스틱 방법을 이용을 해서 분류 문제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나이브 베이지보다 지금 현재 모델에선 점수가 좋지 않았는데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면 예측 확률이 0에서 1 사이로 출력이 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0.5를 기준으로 0.5보다 높으면 특정 값, 0.5보다 낮은 확률을 가지면 또 다른 값,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이 0.5가 되는, 확률이 0.5가 되는 지점을 다 모아보면 결정 경계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 포인트와 이 데이터 포인트를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이 데이터 포인트가 될 확률이 이 0.5를 기준으로 이쪽이 더 높으면 빨간색, 더 낮으면 초록색으로 분류를 하기로 한다 라고 하면 이 0.5가 되는 지점이 분류 경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데이터 포인트들을 다 시그모이드 함수로 계산을 했을 때 이 0.5가 되는 지점을 쭉 이으면 결정 경계가 되는 이런 모델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로지스틱 리그레션보다는 리치가 훨씬 점수가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리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제약식을 더한 경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에서 제약을 좀 더 가해서 아까 이 위에서 봤던 것처럼 오버피팅된 모델에 제약식을 가해서 약간은 차수를 낮춰서 피팅이 되게 만드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 이만큼이 제약이다 라고 하면 이 제약을 만족하는 식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 포인트에 완벽하게 피팅되게 하기보다는 이 데이터 포인트에 맞는 제약식을 찾기 위해서 조금 더 범위를 넓히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제약식과 모델이 맞을 때 여기를 피팅 범위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데이터 포인트에 딱 맞추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피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와 같은 오버피팅에서 조금은 여유를 준 이런 피팅 방식이 되게 되는 것이죠. 현재 파이캐럿에서는 리치 리그레션만 나와 있고, 보통 리치 리그레션을 더 많이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리치 대신에 라쏘 방식으로 제약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치 방식은 각 개수의 제곱을 활용하는데, 이 라쏘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의 합을 제약식으로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사용하게 되면 이 제약식의 모형이 이렇게 원형이 아니라 이렇게 마른 목골이 되겠죠. 다음으로 알아볼 모델은 LDA와 QDA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LDA와 QDA 모델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LDA가 더 높다는 거는 분류 경계를 선형으로 생성하는 게 이 데이터셋에 더 잘 맞는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LDA 같은 경우에는 Linear Discriminant Analysis라고 해서 선형 판별 분석법입니다. 클래스 집단별로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데이터 포인트와 이 데이터 포인트가 있을 때 각각이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평균과 가장 먼 곳의 결정 경계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들에 대해서 각각 다 이런 방식으로 결정 경계를 생성을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밀도가 작아지는 데이터에 적합합니다.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이제 밀도가 점점 낮아지게 되고 딱 그 경계를 결정 경계로 삼게 되는 거죠. 이 LDA 방식은 일종의 차원 축소 기법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별 클래스를 분류할 수 있는 이 기준점을 하나의 축으로 삼아서 차원 축소를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QDA 같은 경우에는 2차 판별 분석법인데요. LDA는 변수 간 동일한 공분산 구조를 갖는다고 가정하지만 QDA는 이 부분을 제약에서 제외하고 공분산의 차이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셋과 이 데이터셋 사이의 선형 상관관계, 그리고 이 데이터셋과 이 데이터 사이의 선형 상관관계, 이 데이터셋과 이 데이터셋 사이의 선형 상관관계가 모두 비슷한 구조를 가진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건데요. QDA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LDA는 선형 상관관계를 고려하기 때문에 이 분류 경계가 모두 직선으로 생성되는 것에 반해서 QDA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제약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곡선형으로 분류 경계를 생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이 잘 맞는 모델이 있고 비선형이 잘 맞는 모델이 있는데, 비선형이 잘 맞는 모델에서는 QDA가 좋은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LD로도 이렇게 비선형 경계를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변수 자체에 다항식 변형을 줘서 제곱을 생성하면 이런 식으로 곡선 선형 경계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치만 변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연산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곡선 결정 경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QDA를 사용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겠죠. 다음으로 볼 모델은 서포트 벡터 머신입니다. 우리가 흔히 SVM이라고 부르는 모델인데, 두 데이터 집합 사이의 마진을 최대화하는 결정 경계를 찾는 게 서포트 벡터 머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시에 보시면 하드 마진과 소프트 마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드 마진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포인트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집단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데이터 포인트와 파란색 집단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데이터 포인트를 경계로 이 안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게 결정 경계를 생성하게 됩니다.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일정 확률대로 이 안에 데이터 포인트를 포함하도록 결정 경계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리니어 커널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커널 같은 경우에는 이 결정 경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리니어 커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선형으로 결정 경계를 만들기 때문에 리니어 커널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커널 트릭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선형 결정 경계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 데이터를 변환하는 트릭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형으로 마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데이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커널 트릭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데이터 포인트를 한 차원 높은 곳에 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항식 커널로 변환을 하는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3차원으로 투영을 해서 이 빨간색 부분을 이 위쪽으로, 파란색 부분을 이 아래쪽으로 가게 해서 이렇게 결정 경계를 평면으로 찾을 수가 있겠죠. RBF 커널 트릭이라는 것도 있는데, RBF 커널을 사용을 하면 무한한 차원으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포인트의 결정 경계를 찾을 수도 있게 됩니다. 다음은 K-Nearest Neighbors라는 모델인데요. KNN이라고 주로 불립니다. 이 KNN 같은 경우에는 특정 데이터의 주변 데이터를 잘 살펴본 후에 더 많은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범주로 분류하는 꽤나 단순한 방식인데요. K를 몇으로 생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델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K를 작게 설정하면 작게 설정할수록 오버피팅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K가 3인 경우에는 주변에 이 데이터를 기점으로 주변의 3개를 살펴보게 되고, 세모가 2개가 있으니까 세모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K가 7인 경우에는 별이 4개가 포함이 되어 있고 세모가 3개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클래스 A라고 판단을 하게 되겠죠. 다음은 분류 중에 많이 사용되는 방식인 트리 방식들을 보게 될 텐데요. 트리 모형이 3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엑스트라 트리, 디시전 트리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보통은 앙상블 방식인 엑스트라 트리와 랜덤 포레스트가 더 좋은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디시전 트리 먼저 설명을 드리면, 디시전 트리는 각 설명 변수들에 대해 규칙의 조합으로 분류를 해내는 모델입니다. 이 규칙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설명력이 좋은 모델입니다. 이렇게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이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않는지,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않는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진 트리를 형성해 나가게 되는데요. 설명력이 좋지만 굉장히 세세하게 규칙을 설정한 경우에는 오버피팅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변수에 축이 있으면 각 변수에 대해서 yes or no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각 축의 수직으로 데이터가 분류가 되게 됩니다.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시전 트리들을 여러 개 생성을 해서 그 여러 개의 판단을 취합해서 결과를 내는 배깅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디시전 트리가 여러 개가 생성이 되고 각 트리로부터 이 데이터 포인트는 클래스 A다, B다 라는 예측 결과가 생성이 되게 되면 이 예측 확률의 평균을 내는 방식이든지 아니면 투표를 통해서 가장 많이 나온 예측값을 예측값으로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최종 답변을 내게 됩니다.
이 엑스트라 트리 같은 경우에는 랜덤 포레스트의 변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뽑을 때 복원 추출을 하게 됩니다. 뽑았던 데이터를 다시 넣고 또 뽑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하나의 트리를 학습하는데. 그치만 엑스트라 트리는 이런 복원 추출을 하지 않고 이 하나하나를 학습할 때마다 모든 훈련 샘플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복원 추출을 하는 과정이 사라지기 때문에 일단은 계산 과정이 조금 더 심플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좀 더 빨라지겠죠. 그리고 각각의 트리를 모든 데이터셋에 학습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각각의 트리의 예측력 자체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와 엑스트라 트리는 트리의 노드에서 피처를 선택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이 각각의 노드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분리할 건가 라는 결정을 할 때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모든 피처를 다 가져와서 이때 어떻게 분류를 하는 게 좋을 것인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엑스트라 트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랜덤으로 피처 중에 하나를 뽑아서 모든 경우를 계산하지 않고 그냥 그 피처에 대해서 분류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연산량이 감소해서 속도가 훨씬 빨라지게 되겠죠. 전반적으로 엑스트라 트리는 랜덤함을 더 넣고 속도를 빠르게 하는 데 중점을 둔 모델인데요. 그렇다고 늘 엑스트라 트리가 결과가 좋은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엑스트라 트리보다는 랜덤 포레스트가 더 결과가 좋았죠. 이전에 이러한 트리 모델들이 배깅 방식으로 앙상블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살펴볼 모델들은 이제 부스팅을 통해서 생성되는 모델들입니다. 대부분 다 결은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생성했던 모델에서는 부스팅 중에서 그레디언트 부스팅 클래시파이어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네요. 아다 부스트가 기본이 되는 모델인데요. 이전의 분류기가 잘못 예측한 부분에 가중치를 부여하면서 최종 분류 경계를 생성하는 모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스팅 방식을 채택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 분류 경계를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학습할 때 분류 경계가 제대로 생성되지 않은 부분에 가중치를 부여하면서 데이터셋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그리고 이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고 이 데이터가 좀 더 크게 표시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더 잘 구분할 수 있는 결정 경계로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또 제대로 분류가 안 된 부분들이 있겠죠. 이 분류가 안 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분류 경계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된 분류 결정 경계들을 모으면 최종적으로 빨간색과 파란색을 구분할 수 있는 결정 경계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좋은 성능을 보였던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아다 부스트는 분류 경계 근처에서 구분이 어려운 값의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딱 이 분류 경계 근처에 있는 것들의 가중치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그레디언트 부스팅 같은 경우에는 각각 분류 경계와 얼만큼의 차이가 있는가 그 손실함수를 모두 계산을 해서 이 손실함수와 오차가 큰 쪽에 가중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쪽이 아니라 조금은 먼 쪽에 가중치가 부여가 될 수도 있겠죠. 이 XGBoost 같은 경우에는 이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에서 병렬학습을 지원해서 성능과 자원 효율을 높인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레디언트 부스팅과 XGBoost는 같은 모델인데 XGBoost는 병렬학습과 과적합 방지를 위한 파라미터 조정이라든지 조기 종료 등의 기능을 추가적으로 넣어서 만든 라이브러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GBoost는 XGBoost라는 라이브러리가 따로 있고 그레디언트 부스팅 클래시파이어는 사이클런에서 지원을 하는 모듈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XGBoost가 항상 성능이 좋지는 않습니다. 라이트GBM 같은 경우에는 이 앞선 모델들보다 말 그대로 가벼운 모델인데요. 보통의 이런 부스팅 모델들에서 트리를 생성을 할 때 BFS 방식으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리가 생성이 되면 이거를 계속 옆으로 이진 분류를 하면서 채워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넓이를 더 우선하게 되는 거죠. 근데 라이트GBM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끝날 수도 있고 이쪽이 더 빨리 분할이 될 수도 있고 특정 깊이까지 규칙을 생성하고 나면 종료되는 트리의 특징에서는 이런 DFS, Depth First 방식이 좀 더 빠른 성능을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요되는 시간과 메모리를 절약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데이터가 적을 경우에는
분류 기준이 깊이로 깊어지기 때문에 오버피팅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캣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스팅 방식 중에서 카테고리컬 변수들에 초점을 맞춘 알고리즘입니다. 이제 다른 모델들은 모든 데이터의 오차를 계산해서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는데요. 캣부스트는 하나의 오차를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을 때 이 데이터 포인트들의 손실함수를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모델들은 각각의 이 데이터 포인트들의 손실함수를 모두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캣부스트는 하나의 오차를 계산하게 됩니다. 데이터 포인트 하나의 오차를 계산을 해서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 데이터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데이터셋에 대한 오차를 계산을 해서 모델을 만들고 나면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에는 순서를 섞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첫 데이터로 이게 선택이 됐다면 그 다음에는 첫 데이터로 이게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캣부스트 방식이 약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x1 잔차를 계산하고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x2의 잔차를 예측합니다. x1, x2의 잔차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고 x3, x4의 잔차를 모델로 예측합니다. 이렇게 데이터 포인트들을 늘려가면서 계속 모델을 만들고 예측하는 것을 반복하는 방식이 캣부스트입니다. 네, 이렇게 각각의 모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모델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평가지표도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캐럿에서는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평가지표를 다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평가지표들을 표현하기 위한 기초적인 지식으로 컨퓨전 매트릭스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모델을 학습하고 나서 결과를 살펴볼 때 실제 정답이 true인 경우, false인 경우, 그 분류 결과가 true인 경우와 false인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정확도를 살펴보면 이 accuracy라는 거는 true를 true로, false를 false로 예측할 확률입니다. 그래서 모든 실험 결과 중에 true positive, true를 true로 예측한 경우, true negative, false를 false로 예측할 확률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큐러시만 활용하면 모델의 일반화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성능 지표들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정밀도, 프리시전과 재현율, 리콜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프리시전 같은 경우에는 true로 예측한 값 중에, 그러니까 분류 결과로 true로 예측한 경우 중에 실제로 true인 것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true positive와 false positive 중에 true positive를 따지게 되죠. 재현율 같은 경우에는 실제 true인 것 중에 true로 예측한 것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true인 것, true positive와 false negative 중에 true positive인 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둘 다 true를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고 결국은 둘 다 false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의 관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는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분류 결과를 true라고 많이 예측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중에 false인 경우가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true라고 많이 예측하게 하는 정밀도를 높일 수는 있어도 false라고 예측하는 결과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재현율을 높일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밀도와 재현율은 이런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가질 수 있고 둘 다 높이는 것이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적당히 둘 다 고려를 하면서 둘 다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F1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 정밀도와 재현율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할 수 있게 만든 지표인데요. 두 가지 지표를 조합 평균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두 지표를 하나의 숫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라벨이 불균형할 때 특히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한쪽으로, 그러니까 true 쪽으로 0하고 1 중에 한쪽이 지나치게 많다 보면 그 한쪽을 모델이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정밀도와 재현율 트레이드오프의 예시처럼 한쪽이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F1 스코어 자체도 낮아지기 때문에 두 라벨이 균형이 좋지 않을 때 이 F1 스코어를 통해서 이 부분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앞에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가 임밸런스하다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F1 스코어를 기준으로 볼 수 있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볼 부분은 이 AUC인데요. AUC를 보기 위해서는 ROC 곡선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AUC가 ROC 곡선의 아래 영역의 넓이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ROC 곡선이라는 것은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s라고 해서 이 TPR과 FPR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린 것입니다. 그러면 TPR과 FPR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텐데요. 이 TPR은 앞서 설명드렸던 이 리컬, 재현율과 똑같습니다. 이 True Positive Rate가 ROC 곡선의 Y축으로 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높을수록 좋다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1에 가까울수록 좋겠죠. FPR 같은 경우에는 False Positive Rate입니다. ROC 곡선의 X축이 되고 이 부분은 0에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FPR은 0으로, TPR은 1로, 그래서 데이터 포인트가 이쪽에 있을수록 좋은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AUC의 크기를 보면 여기에 있는 AUC는 0.65, 여기 넓이가 0.65가 되는데 여기에 AUC는 0.79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ROC 곡선의 모양이 이쪽에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될수록 성능이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카파와 MCC라는 값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MCC는 매튜 상관계수라고 해서 -1은 완전히 반대로 예측할 확률이고 1은 완벽히 예측할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 그냥 1에 가까울수록 좋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카파 같은 경우에는 카파도 매튜와 같이 MCC와 마찬가지로 상관계수 값인데 0은 일치하지 않고 1은 완벽히 일치한다. 카파도 역시 1에 가까울수록 좋은 지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